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기말 문제였고요. 49번부터가, 네, 49번부터가 우리 배웠던 8장 내용이네요. 보이겠습니다. 49번. 벌금형의 개선 방향으로 일수벌금제가 주장되고 있다. 일수벌금제, 아까 형벌과 보완처분 8장에서 나왔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총액벌금제입니다. 총액벌금제. 이것은 현재의 벌금형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인가? 불공 형평에 맞지 않다고 그랬죠. 대기업 회장 수십억, 수백억 뭐 있는 사람한테 벌금 1,000만 원은 정말 껌값이죠.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한테는 벌금 1,0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이제 위화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벌금형이 형벌 전체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다 아니죠. 전체적으로 벌금형에 규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낮다. 벌금형에도 상대적 부정경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죠. 범죄자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아 구체적인 형평을 기할 수가 없다. 자력,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자력을 고려하지 않아 구체적인 형평 기할 수가 없다. 총액 벌금제의 문제였습니다. 자, 50번. 미결 수용자. 아까 수용자의 구분이, 수용자의 유형이 있었죠. 수용자는 크게 두 가지. 수형자와 미결 수용자가 있었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미결 수용자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 어떤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원칙인가? 미결 수용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도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구치소에 수감되는 게 원칙이다. 시설에 수용되는 게. 하지만 구치소가 초과됐다, 인원이. 그러면 그때는 교도소로 가게 되죠. 자, 형집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 일정한 외부와의 교통을 허용하고 있다. 아까 봤었죠? 접견 또는 서신 수수 또는 전화 통화, 이거를 인정하고 있었어, 처우에. 근데 주말 외출 이거는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는. 이제 이런 게 좀 간단한 문제들이라서 이런 게 좀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이런 식의 문제가. 접견 1회 30분 제한이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소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전화 통화했고, 서신 수수는 원칙적으로는 검열이 안 됐죠. 근데 접견에서 중에서 미결 수용자는 접견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 가운데 하나인 소장 면담, 우리 10장 그 교정론에서 두 번째 10장에 나왔던 거고요. 소장 면담, 아까 봤을 때 소장 면담을 신청을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장은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는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죠. 수용자의 면담 신청에 응할지 여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장의 자유제한 사항으로 봐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된다입니다. 2번이 잘못됐네요. 소장이 수용자를 면담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하고 면담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 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고. 주로 이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소장이 뭐 거부할 수 있다. 그건 재량으로 한다. 이런 식의 답이 다른 것들은 뭐 잘 몰라도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교재 20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26페이지였네요. 자, 권리구제 제도의 두 번째였죠. 순회 점검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장 면담이 있었는데,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면담에 응해야 된다. 소장 면담에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됩니다. 자, 53번. 소년사법에는 다이버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이버전. 이제 다이버전의 개념, 대체 또는
우회, 배체나 우회 라는 의미라고 했죠.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거는 장점 아까 봤었죠. 경제적 또는 업무량이 또 감소하고 또는 인도적이고 이런 내용이었죠. 보다 경제적인 방법이다. 형사사법제도를 창출할 사회 통제망을 확대시키는 통제를 확대시키는 건 아니죠. 전과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은 낙인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보다 인도적이라고 그랬죠. 어떤 형사사법제도를 또 새롭게 창출하는 거 아니죠. 사회 통제망을 더 확대시키는 거 아니죠. 2번이 잘못됐네요.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 우리 보안처분 중에 소년 범죄에 특별히 규정하는 걸 보호처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 있는데 소년범에게는 보호처분 우선주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년범의 보호처분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보호시설 감호 위탁 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인데 전자감시 요거는 보안처분이긴 하지만 소년한테는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전자감시는 일반 성인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가석방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보호처분 우선주의지만 형사처분을 하게 된다면 성인에 비해서 몇 가지 특칙이 인정돼야 된다. 그중에 이제 가석방 요건이 완화된다고 했는데 가석방 요건은 5년 3년 3분의 1, 5년 3년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무기징역은 5년만 되면 가석방 요건이 되는 거고 15년 징역은 3년만 지나면 가석방 요건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소년범은 단기의 3분의 1, 단기의 3분의 1이 되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가범죄,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전쟁, 제주 4.3 사건, 재산 사건도 범죄죠. 또 인혁당, 이건 사법살해, 일본 침략 당시 의병운동은 국가범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가범죄는 아니죠. 의병운동은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거는 국가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에 가입한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범죄에 관한 사람들을 처벌한다. 우리 5.18 특별법 이런 것들 있었죠.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서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국가범죄에 관여한 사람들이 참여하길 기다린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떤 당연한 문제, 당연한 지문을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참여하길 기다린다. 이거가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번. 금융기관 위장. 이거는 이제 피싱이라고 그랬죠. 피싱과 여기 다행히 파밍이 안 나오는데 피싱과 파밍을 이제 구별하는 게 금융기관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진짜 사이트를 오인하게 해서 만든 거냐 이런 게 구분이 됩니다. 금융기관은 피싱, 환경범죄 보호법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눠지겠다. 환경재를 보호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둘 다 보호하느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중적 보호법익은 두 개 다 보호해야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론이라고 했죠. 사람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재 둘 다. 그래서 2번입니다. 이중적 보호법익 이론. 환경범죄는 그 구성 요건의 내용이 환경행정행위나 환경행정법에 의해 보충됨으로써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제 아마 꼭 나올 것 같아요. 환경범죄에서는 행정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좀 여기 비슷하죠. 범죄 보충성, 범죄 종속성, 형법 종속성 이런 게 좀 비슷하다는 용어가 있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좀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종속성, 환경범죄는 행정 종속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9년도 했으니까 2018년 기말 한번 볼까요? 2018년도는 여기 49번부터 시작이네요.
단기 자유형이 갖는 문제점. 우리 단기 자유형은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라고 그랬죠. 너무 짧죠? 짧으니까 뭐 교정이나 교화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또 6개월뿐이밖에 안 되니까 어떤 위화력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좀 경범죄인 사람한테는 그 가족의 뭐 경제적인 또는 그런 정신적인 부담을 또 줄 수가 있고, 또 교화 개선하기에는 짧지만 부패하기에는 또 충분한 시간이 앞 감염의 피해가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회 복귀를 위한 개선의 효과를 낳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죠. 하지만 수용자의 가족에게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악 감염의 폐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사범과는 특별한 범죄인들은 상당한 위화력은 아니죠. 6개월밖에 아닙니다. 단기 자유형은. 자,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닌 보완처분에 해당되는 거. 형벌 다시 한번 좀 볼까요? 형벌은 총 4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죠. 일단 생명형. 생명형에는 사형이 있죠. 사형. 그 다음에 자유형. 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걸 자유형. 자유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징역, 금고, 구류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재산형. 재산형은 뭐가 있었습니까? 벌금, 과료, 그리고 몰수가 있었죠. 과료는 이제 2,000원에서 5만 원. 벌금하고 과료의 차이는. 그리고 이제 명예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격 정지나 자격 정지, 자격 박탈이었네.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이제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과료는 재산형이었고 구류는 자유형이었고 금고도 자유형이었고 전자감시는 보완처분이죠. 전자감시. 하지만 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소년 범죄의 보완처분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은 아니라는 거. 이 전자감시가 소년 범죄 보호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완처분에는 해당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한 문제라서 이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좀 있겠네요. 형벌하고 보완처분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태블릿 시험의 문제와 될 수 있는 좋은 문제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는 이제 이런 건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기저기 좀 다 알아야 돼. 일수벌금제, 총액벌금제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실시되고 있고, 음주점 출입금지 처분, 선행보증 보완처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책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170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벌금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곳에서 일수벌금제와 이게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종래형법은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는 인정하였으나 집행유예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종래는 있었지 않았는데 최근 형법은 요거 개정을 통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일수벌금제 아까 봤었죠. 또 보완처분에서 이제 음주점 출입금지나 선행보증 다 보완처분인데요. 여기에 교재 색 148페이지 한번 보완처분에 대한 내용 보시면, 자, 선행보증은 아까 보완처분의 일종이었는데 형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을 선고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보완처분의 일종이다. 선행보증.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고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위스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보증. 그리고 이제 음주점 출입금지. 이게 범죄 원인이 알코올 과음에 있어서 책임 무능력을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과해지는 처분. 그다음에 음주점 출입금지라는 보완 처분이 실행이 되고 있다. 스위스나 이탈리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점 출입금지나 선행보증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보완 처분이라는 거. 다음에 52번은 또 나왔네요. 미결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교정시설이 수용돼야 되는가? 구치소. 자, 이것도 문제 그냥 한번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치소, 미결 수용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 수용자의 처우 세 가지가 있었죠. 교통권 세 가지가 있었죠. 접견, 접견과 서신 수수, 그리고 전화통화. 자, 외부인과의 접견은 병명에 의해 그 횟수와 시간 등이 제한된다. 접견이 보통 1회 30분 이렇게 1회 30분 이렇게 제한이 됐었죠.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서신 내용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검열 안 된다. 수용자는 전화 통화할 수 있지만 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미결 수용자와 변호의 접견도 법률에 의해 그 횟수가 제한된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결 수용자는 접견에 제한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네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는 꼭 미결 수용자는 제한이 없다. 접견에.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용자는 자신에 대한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117타 청원할 수 있다. 청원. 우리가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 다시 한번 보시면 순회 점검 제도. 순회 점검 제도를 통해서 수용자의 인권 침해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소장 면담. 소장 면담 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여기에 응해야 되고 세 번째가 청원이죠. 청원. 청원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그 지방에 있는 교정청장한테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하는 거, 교도소장이 하는 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 아마 이 법무부 장관이 지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원은 법무부 장관. 이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 태블릿 시험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5번.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는 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이건 징벌은 우리가 아까 금치 한 번만 봤었죠. 금치 독방에다 가두는 거 금치 하나 봤었는데 징벌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은 31년의 금치다. 이 금치가 가장 중한 처벌이라는 거 한번 봤었죠. 그쪽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22페이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10장 징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같은 행위에 대해서 거듭 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게 221페이지 보시면 징벌은 221페이지 하단 쪽에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해서 동일한 행위,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거듭하여 징벌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징벌을 할 때 징벌위원회가 이제 나오는데요. 징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교정시설 내에 징벌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징벌위원회는 징벌 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징벌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서도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충분한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요. 징벌은 교정실에 설치된 징벌위원회가 결정한다. 소장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징벌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징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55번. 자, 교정실 내에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작업과 직업 훈련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데 징역형, 자유형 중에 징역은 당연히 작업이 있고 금고나 구류는 작업이 없었죠. 그 노역이 없었는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보시겠습니다. 작업은 징역형의 수용자에게 부과되지만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도 신청을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기업체에 통근 작업하게 할 수 있다. 외부 통근제라고 했었죠. 우리 중간 처우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중간 처우에서 개방시설 또는 외부 통근제, 세 번째가 귀휴제, 외방 외출을 보내주는 귀휴제. 작업으로 인한 수익은 전액 수용자에게 입금진에 국고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작업한 거 아까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00 아마 18페이지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218페이지 보시면 자, 위쪽에 218페이지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청을 받으면 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하거나 할 수 있다. 외부 통근 작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얻어들이는 수익은 작업 수익은 국고로 되고 수용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작업 장려금을 지급을 할 수 있고 석방할 때 지급을 할 수 있다. 거였죠. 외부 기관 단체 직업 훈련을 받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국고로 된다. 국고에 들어간다. 소년에 대한 보안 처분. 보호 처분 우선주의. 소년에 대한 보안 처분을 보호 처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호 관찰, 보호 처분, 보호 구금, 선도 처분 여러 가지 있는데 보호 처분이다. 형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우선 적용해야 된다. 이거를 보호 처분 우선주의라고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보호 처분. 자, 검사 선의주의입니다. 검사 선의주의. 소년 사건에 대하여 1차적으로 형사처분으로 할 건지 또는 보호사건을 할 건지 1차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나요? 검사, 판사, 경찰서장, 소년원장 아닙니다. 검사 선의주의라고 했죠. 이거를.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많겠네요. 간단하니까. 자, 국가범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맞는 거는 국가범죄 아까 우리가 봤죠. 특징이. 일단은 범죄 인식하기가 어렵죠. 범죄로. 그리고 피해도 광범위하고 또 책임 소재도 불명료하고 또 넓은 의의 국가범죄는 국가 권력 남용하기 때문에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에 의해서 행해질 수가 있죠. 넓은 의의 국가 권력, 국가 범죄입니다. 그 책임 소재는 쉽고 명확하게 바뀔 수 있다. 아니죠?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책임 소재가 못 밝혀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5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60번 국가범죄에 대한 대책.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특별법 제정하고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고 강대국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 이런 것들도 좀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비슷한 문제가 뭐가 나왔죠? 참여하기를 기다린다 했죠. 국가범죄 그 당사자가 참여하기를 기다린다. 또는 강대국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2017년
자, 50번부터가 이제 오늘 학습했던 8장부터 나오네요. 자, 보완 처분. 비슷한 문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보완 처분. 보호관찰, 전자감시, 사회봉사, 명령. 자격상실. 자격 정지나 자격 상실은 명예형이라고 하죠. 명예형. 다시 한번 생명형, 사형. 그다음에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 벌금, 과료. 그다음에 몰수. 네, 그리고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런 것도 다 형벌입니다. 그래서 형벌과 보완 처분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 이런 간단하니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네요. 이런 것들은. 자, 51번. 자, 벌금제 문제점에 대해서 총액 벌금제, 일수금 벌금제가 주장되는 이유는 형평이 안 맞다고 그러죠. 형평이. 총액 벌금제는 범죄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형벌의 위하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벌금 1,000만 원이 정말 우습기 때문에 위하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엄청난 위하력으로 다가오죠. 이렇게 형평 또는 위하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아까 계속 봤죠. 이런 문제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원칙적으로 어디에 수용되는가? 구치소입니다. 구치소. 구치소가 초과되었다. 어디에 수용되는가? 교도소.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 교정행정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수용자의 처우제도. 아까 사회적 처우 한번 봤었죠. 거기에 중간 처우를 봤습니다. 중간 처우. 중간 처우.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이 교재. 저게 네, 188페이지입니다. 구금 방식의 변화, 사회적 처우. 비록 시설 내 구금을 하더라도 사회적 활동을 허용하는 구금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그 중간 형태. 이게 중간 처우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간 처우가 3가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개방시설. 두 번째가 외부 통근제. 자, 두 번째가 외부 통근제. 이거는 이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것들을 외부 통근제. 그리고 세 번째가 귀휴제. 외출 외박을 허용하는 귀휴제인데 인정되고 있지 않은 처우제도는 주말 구금제. 주말에만 구금을 하는 건데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교도소장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수용자의 권리. 이제 미결 수용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견은 이제 제한을 받죠. 1일 30 또는 전화 통화도 교도소장의 제한을 받고 또는 서신 수수도 제한을 받습니다. 일정 부분. 하지만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 자, 55번. 다음 중 일반 수용자와는 달리 무죄의 추정을 받는 사람은 미결 수용자라고 그랬죠. 미결 수용자는 아직 형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무죄 죄가 없는 걸로 추정을 받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징벌 부과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교재에 보시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있고요. 뭐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징벌 대상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좀 상식선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자해하는 행위, 또는 거부하거나 일을 시켰는데 안 하거나 또 태만히 하는 행위, 또 은닉하는 행위, 반입 금지 물품을, 그리고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좀 이렇게 범죄인 것 같은 그런 좀 이런 것들은 징벌 대상 행위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요구를 관찰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고 금지 물품을 제작,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징벌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1년에 3회 이상 교도소장에 대한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징벌을 하면 안 되죠. 부과 사유가 아닙니다. 자,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권리구제 방법. 권리구제 방법 아까 또 했었죠. 순회점검제도, 그리고 소장면담, 그리고 청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진정 이런 게 있었죠. 또는 기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형사 고발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청원을 할 수 있다. 청원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순회점검 공무원이라든지 지방교정청장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진정권이 있습니다. 진정. 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는 단순한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강제력이 없습니다. 자, 수용자는 교정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교도관을 고소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우리 사항에서 봤었죠. 이거 잘못됐네요.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형사사법제도. 민영교도소 있다고 그랬죠. 아까 아가페 민영교도소. 민간조사관 탐정 아직 발의는 됐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도입이. 국민참여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죠. 특별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그 수사관 중에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은 지금 있습니다. 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법이 아닌 소년법만이 적용되는 촉법소년. 요 문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죠. 형사사법, 형사는 무조건 10세 이상입니다. 시작하는 애가 10세부터 19세까지가 미만, 소년 범죄인 경우에는. 그 중에 10세부터 14세는 촉법소년, 14세부터 19세 미만은 이제 범죄 소년, 10세 미만은 책임이 없다. 규범적 대책을 포함하여 소년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 소년 범죄는 보호처분 우선주의, 통상의 사법 절차가 아닌 다이버전이 적극 활용돼야 된다. 다이버전, 대체나 우회, 장래의 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 범죄 소년 신상을 공개주의가 아니죠. 밀행주의였죠. 밀행주의. 사법기관 이외에도 보호자와 교육기관, 관계기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봤고요. 자,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좀 흐름이 있죠. 좀 대충 예, 어떤 내용에서 계속 거기에서만 나오는데 네, 형사정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 문제에서만 나오고 그리고 물론 이제 가끔씩은 한 문제, 두 문제들은 정말 어디 구석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맞추려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그냥 내려놓는 게 조금 더 스트레스는 덜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2016년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6년 여기 46번부터네요. 형법이 규정하는 자유형이 아닌 것은 자유형 3개라고 그랬죠. 징역, 금고, 구류. 구속은 자유형이 아니죠. 일반 뭐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자, 보완 처분의 한 종류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함으로써 범죄인의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는 이거는 보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에 시설에 수용된 건 아닙니다. 보통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를 감자를 쓰거든요. 감호라든지 감호. 감호라는 거는 시설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이제 관찰, 보호 관찰입니다. 그렇게 아마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8번 자유형 내의 구별을 폐지하고 이를 하나의 형벌로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우리가 자유형에는 3가지가 있었죠. 자유형은 뭡니까? 징역, 금고, 구류가 있는데 이 3가지의 그 차이가 있었죠. 이제 노역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1년 아니 1개월 미만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교재를 한번 해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16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형벌의 이제 문제점 중에 우리가 벌금에서의 이제 일수 벌금제 이런 것처럼 형벌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형의 단일화론. 이게 아까 단기 자유형 아까 했었죠. 단기 자유형의 폐의 그 아래쪽에 자유형의 단일화론이 있었는데요. 자유형을 이렇게 징역, 금고, 구류로 형식적으로 구별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폐지하고 한 가지로 단일화하자. 이게 자유형의 단일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고와 구류는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 즉 노역이 없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분이 됐죠. 근데 현실에서는 금고와 구류를 받더라도 소장이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또 정역에 복무를 하게 되니까 그 구분이 사실 모호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 정치범 또는 과실범과 같은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인보다 우대해왔다는 역사적 이유에서 이런 금고형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던 논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구분이 파렴치범과 비파렴치범의 구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금고형을 징역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 원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파렴치범 또는 비파렴치범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있는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또 이 노동을 천시하던 전 근대적인 사상의 잔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노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징역과 금고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노동을 천시하였던 그런 전 근대적인 사상에 불과하다는 거였고 또 금고형 상당수가 신청을 하건 작업을 종사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 구분을 하는 게 사실 무의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사실 조금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죠. 이런 것들을 또 어려운 문제 쪽에 좀 속하는데 자, 파렴치범과 비파렴치범 구별이 쉽지 않다. 그래서 원래 금고형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런 비파렴치범은 이제 금고로 파렴치범은 징역으로 비파렴치범은 금고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징역과 금고로 구별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고요. 노동을 부과하지 않는 명예구금은 노동을 천시하는
전 근대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현대적 관념에 맞지 않다. 노동이 부과되지 않은 수용자하고는 상당수가 신청을 통해서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을 안 하는 징역과 금고형을 구분을 하는 게 이익이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치범이나 과실범은 일반 범죄와 달리 대우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현재 우리도 벌금 제도인 총액 벌금제를 일수 벌금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다. 자, 일수 벌금제에서 하루의 벌금액은 벌금액 곱하기 벌금 일수죠. 벌금 일수 곱하기 벌금액이었는데 벌금 일수는 범죄가 갖는 불법의 또는 책임의 정도, 요걸로 벌금 일수를 정했고요. 경제 사정에 따라서 벌금 일, 하루의 벌금 일을 일일의 벌금액을 정했죠. 그래서 하루 일일의 벌금액은 경제 사정으로 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일수 벌금제는 벌금 일수 곱하기 일일 벌금액으로 A 곱하기 B로 하는데 벌금 일수는 불법과 책임의 양에 따라서 일일 벌금액은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한다. 이게 일수 벌금형이었고요. 일일 벌금 산정을 뭘로 하느냐? 경제 사정으로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천안 군산개방교도에서 구형제 사용하겠다. 낮에는 감독자 없이 시설 이외 직장에서 일하게 하고 밤에는 시설 내에서 규칙에 따라 생활한다. 외부 작업장에 출퇴근한다. 외부 통근제였죠. 미결 수용자가 수형자와 다른 점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 수용자의 접견에 대한 설명도 올바르지 않은 건 수용자의 접견. 수용자의 접견에서는 제일 아까 계속 봤던 게 미결 수용자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을 만나는 거는 제한이 없다. 다른 것들은 뭐 교도소장이 녹음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있고 접견도 중지시킬 수 있고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 접견은 우리 보통 뭐 영화 보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죠. 그런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고 접견 시간은 1회 3회 30분 이내인데 미결 수용자는 이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변호인과 만나는 경우에는 이제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나오는 문제네요. 이번에도 꼭 나올 것 같습니다. 교도 작업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거는 교도 작업. 수용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한 수용자는 반드시 작업 상금을 이 교도 작업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 국고로 모두 들어갑니다. 국고로 귀속되고 작업 상여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급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풀려날 때 그때 이제 임금을 주게 되는 거죠. 아니죠. 작업 상여금을 주게 되는 거죠. 작업 수입은 국고에 귀속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도 작업에서는. 청원, 이게 또 나왔네요. 청원은 누구한테 하는 건 법무부 장관. 이거는 이제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왔죠. 권리구제 제도 다시 할까요? 순회점검 제도가 있고 두 번째 소장 면담. 소장 면담은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면담 신청받은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응해야 되고 세 번째 청원. 청원은 법무부 장관. 자, 국민 참여는 형사재판제도, 국민 형사재판제도. 국민은 어떤 자격? 배심원. 하지만 배심원의 그 의견은 권고, 의견 개진에 불과하고 어떤 기속이 되지 않죠. 그 배심원의 의견에 판사가 기속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의견으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이버전 나왔습니다. 다이버전. 다이버전 장점. 장점 업무량이 축소되고 경제적인 또는 인도적인 그리고 낙인을 찍힐 가능성을 감소시키 요거였죠. 보다 경제적이고 낙인 찍힐 가능성도 감소하고 또 형사사법 그런 그 형사사법의 그 행정력을 중대한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쪽에다가 집중시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형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건 아니죠. 이게 형벌의 불확실성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단점이. 검사 선의주의. 검사가 1차적으로 형사 처분할 건지 보호 처분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검사가 1차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검사 선의주의였습니다. 소년 사건에 대해 1차적 조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아까 문제 나왔죠. 검사.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이 되게 많았는데 뭐 보호관찰, 소년원의 통치, 사회봉사명령. 아까 소년교도소에 수감하는 거는 형사처분입니다. 수용자가 구분처분한다고 그랬죠.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 수용자, 그리고 수용자인데 이제 형이 확정된 사람인데 19세 미만은 소년교도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사처분입니다. 소년교도소는. 자, 국가범죄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들 사이에서 한 국가 안에서 발생한 그게 아니죠. 국가가 저지른 범죄라. 사법 권력에 의한 범죄, 우리나라 국가 범죄 중에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혁당 사건 많이 나오거든요. 사법 범죄. 형 확정하고 18시간 만에 바로 사형 집행을 했던 그런 사법기관에 의해서 일어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인혁당 사건.